현재 일본은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자를, 일본 남성들은 한국 여자를 만나 한국으로 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의 3년은 참 평온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지훈 씨가 곁에 있었고 사람들은 늘 활기찼죠. 프리랜서 번역가인 제게 빠르게 변하는 이 도시는 매일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했고요. 물론 가끔은 제 조국 일본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로 흘러가는 한국의 속도에 지칠 때면 일본의 고요함과 정갈함이 떠오르곤 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놀라울 만큼 편리했지만 제 마음을 깊숙이 끄는 건 역시 손에 익은 일본의 감각이었어요. 100년을 써도 변치 않을 것 같은 단단함. 제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단어였었죠. 적어도 그날, 그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오후,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빠 히로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평소에 연락이 잦은 사이가 아니었기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오빠 히로시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쿠라. 진정하고 들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엄마가? 왜? 어떻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죠. 뇌출혈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오빠는 계속 무언가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하게도 어머니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오빠는 망설이다가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쿠라. 리나 말인데. 리나는 어때? 잘 지내? 제 질문에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1년이야. 리나가 자기 방에서 안 나온 지 1년. IQ 148의 천재라 불렸던 그 작고 여리던 제 조카가 1년 동안 방 안에 갇혀 있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원 소식만큼이나 그 말은 제 가슴에 거대한 망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인천공항이었어요. 자동화된 체크인 기계에 여권을 대고 얼굴 인식 게이트를 통과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 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빠르고 완벽했어요. 늘 경험하던 한국의 속도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3시간 후 저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분주하게 종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 피곤한 얼굴의 직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일일이 도장을 찍고 있었죠. 제 기억 속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빈틈없는 나라였는데 눈앞의 풍경은 어딘가 빛이 바래고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창한 다국어 안내 로봇 대신 목소리 큰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줄을 세우고 있었죠. 분명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10년은 좋게 건너뛴 것 같은 이 낯선 위화감. 고국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 어쩌면 전혀 다른 나라에 와버린 것 같다는 섬뜩한 착각이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진실의 시작일 줄은요. 나의 조국 일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카 리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오빠 히로시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3년 만에 마주하는 고향의 풍경은 기억 속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죠. 익숙한 길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활기를 잃어버린 느낌이랄까요.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상점가는 셔터가 내려진 채 침묵하고 있었고 새로 지은 건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동네가 많이 조용해졌네. 제 혼잣말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빠가 피곤한 한숨을 내쉬더군요. 조용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지. 다들 돈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도 다음 달에 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야.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렀어요.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제 고등학교 동창인 미카였어요. 학창시절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우리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친구였죠. 어머, 사쿠라. 정말 오랜만이다. 언제 왔어? 반가움도 잠시. 저는 미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총명함으로 반짝이던 그의 눈은 흐릿하게 꺼져 있었고 편의점 유니폼은 어깨에 힘겹게 걸쳐져 있었죠.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명문대 졸업장이 이력서에 한 줄 추가되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 결국은 이런 계약직이나 전전하는 신세야. 이 나라에선 더는 희망이 안 보여, 사쿠라. 씁쓸하게 웃는 친구의 얼굴에서 저는 오빠가 말한 죽어가는 도시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 역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잡초가 자란 작은 정원.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복도 끝에 자리한 조카 리나의 방문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 먼지의 두께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나, 고모야. 나왔어.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대답은 없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아주 작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리나가 좋아했던 작가에 대해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굳게 닫힌 방문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제 모든 노력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빠 부부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대체 리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된 건지 제게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오빠의 아내, 즉 제 올케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미안해요, 아가씨. 저희가 리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건 리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IQ 148. 리나의 비범한 재능은 중학교 때까지는 모두의 자랑이었지만 고등학교에 가자 곧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필통을 숨기고 교과서에 끔찍한 낙서를 하는 건 시작에 불과했어. 나중에는 리나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SNS 단체방에서 리나만 빼고 매일같이 욕을 했대. 오빠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찾아갔지. 그런데 학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학교에 이지매는 없습니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리나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하더군. 올케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리나에게 말했대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 보렴. 하고요. 가해자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리나에게 돌린 거예요. 결국 리나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괴롭혔던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모두 좋은 대학에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리나만 그렇게 방 안에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을 시기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 사회의 비겁한 민낯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리나의 굳게 닫힌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내 똑똑하고 사랑스럽던 조카를 저 방문 뒤에 가둬버린 걸까요? 그저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리나의 방문 앞에 그냥 주저앉아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의 한국 생활, 남편 지훈 씨와의 소소한 일상, 제가 번역하며 만났던 재미있는 문장들에 대해서요.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 벽 너머에 제 소중한 조카가 듣고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듣는 리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리나. 고모 여기 있어. 제 말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방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조카의 모습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푹 꺼진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 한때 총명함으로 빛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소녀가 서 있었죠. 리나의 방은 어둡고 공기는 무거웠어요. 한쪽 벽에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장과 트로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는데 그게 방의 풍경과 어우러져 오히려 더 큰 슬픔을 자아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렇게? 리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고모, 일본에서는 말이에요. 모두와 똑같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아요. 리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수학 문제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푼 거,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거, 그게 그렇게 미워할 일이었나요? 튀는 못은 정을 맞는 게 아니라 여긴 아예 뽑아서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리나는 울부짖듯 말했어요. 자신의 재능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는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침묵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그 모든 폭력을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해버렸는지를요. IQ 148이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이 나라에서는 재능 같은 건 없는 편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요. 리나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리나는 정말 저 어두운 방에서 영영 말라버릴 것만 같았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보여줘야 했어요. 그때 문득 남편 지훈 씨가 떠올랐어요. 늘 긍정적이고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열어 지훈 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뭐 하는 거예요? 리나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곧 노트북 화면에 서울의 밝은 아파트 거실을 배경으로 한 지훈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쿠라, 괜찮아. 어머니는 좀 어떠셔? 응, 난 괜찮아. 그런데 오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 저는 노트북을 돌려 리나를 비췄어요. 리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죠. 지훈 씨는 리나의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일본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리나구나. 처제,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리나의 상황과 IQ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 지훈 씨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네. IQ가 148이라고요? 우와. 진짜예요? 대박. 그거 거의 천재 아니에요? 우와.
우리 회사에 오면 다들 정말 좋아할 텐데.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편견이나 경계심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감탄과 호기심만이 가득했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리나가 천천히 화면을 쳐다보더군요. 그 텅 비었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처제.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지훈 씨는 스마트폰을 몇 번 누르더니 갑자기 화면 속 거실 조명이 켜지고 에어컨이 작동하고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나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핸드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국에선 보통 다 이래요. 아, 그리고 우리 팀원들한테도 리나 얘기해야겠다. 다들 괴짜 천재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훈 씨는 망설임 없이 화상회의 앱으로 동료 몇 명을 초대했어요. 순식간에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뉘며 젊고 활기찬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리나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한 젊은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 씨. 지훈 선배한테 얘기 들었어요. IQ 148이시라고요? 와, 저희 팀에 꼭 필요한 인재인데요. 저희는 나이 같은 거 상관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우리 팀장님도 30대 초반인걸요. 다른 여성 개발자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우리는 괴짜 천재들을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일본은 그런 인재들을 왜 숨겨두는 거예요? 아깝게. 그들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재능을 뽐내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저 자유로운 분위기. 연공서열과 획일주의에 갇힌 일본의 기업 문화와는 180도 다른 세상이었죠.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보던 리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반짝이는 신기술이나 높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재능을 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저 자신감.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저 건강한 문화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장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상 통화가 끝나고 방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리나였습니다. 고모, 한국은 정말 저런 곳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라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희미한 빛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리나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제가 건네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희미한 빛이었지만 저는 그 빛을 거대한 횃불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제안을 꺼내놓았어요. 리나, 혹시 고모랑 같이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리나의 눈이 처음으로 놀라움과 동경으로 크게 뜨이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빛은 곧 불안감에 휩싸여 쓰러졌죠. 제가 가도 될까요? 아빠랑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가장 큰 산은 바로 가족,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허락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빠 히로시와 올케 언니,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모두 거실에 모이시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리나를 잠시 한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싶어요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쿠라,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애를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 올케 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 침묵이 어떤 반대보다도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감이 밀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없이 눈을 감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법이나 마찬가지였던 가장 보수적이고 완고하셨던 할아버지께서요. 보내주거라. 나직하지만 거실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죠. 히로시, 내 딸이다. 내가 재능을 줘서 낳았는데 이 나라가 그 아이를 품지 못하는 게 아니냐.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날개를 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했어요. 이 늙은이의 낡아빠진 자존심보다 내 손녀의 미래가 천만 배는 더 중요해. 재능 있는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틀렸다. 내가 틀렸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가라, 리나. 가서 마음껏 배워. 그리고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이 하레비가, 이 일본이 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이다.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모든 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와 올케 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리나가 서 있었죠. 리나는 울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리나의 한국행은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출국일이 밝았습니다. 나리타 공항. 며칠 전 제가 절망과 혼란 속에서 도착했던 바로 그곳에 이제 우리는 희망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었어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리나의 모습은 더 이상 어둡고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반짝이며 미래를 향한 의지로 가득 찬 20살 청년이었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리나가 우리를 향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 정말 고마워요. 리나는 저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단순히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방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일본의 수많은 영재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 말에 우리는 누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대견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조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픈 감정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옆자리에 앉은 리나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고모, 저 할 수 있겠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이미 해냈는걸.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도망이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천재 소녀의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남편 지훈 씨의 환한 웃음이었어요. 어서 와, 리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지훈 씨는 리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일본의 가족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하고 활기찬 환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리나를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시켰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리나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발음 연습을 했죠. 1년 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고모, 저 오늘 혼자서 주문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발음 괜찮았죠? 자신이 해낸 작은 성공에 아이처럼 기뻐하는 리나를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몇 달 후 지훈 씨의 추천으로 리나는 한 IT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복장에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수평적인 분위기. 그곳은 리나가 일본에서 겪었던 학교와는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리나는 자신의 능력을 전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또다시 튀는 못이 되어 동료들의 시기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일부러 평범한 척 일을 처리하더군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며칠 밤을 새워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어요. 초조해하는 리나의 모습을 젊은 여성 팀장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은 리나를 조용히 회의실로 불렀어요. 저는 나중에 리나에게 전해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죠. 리나 씨, 혹시 무서워요? 자신의 능력을 전부 보여주는 게. 팀장님의 다정한 질문에 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해요. 그러자 팀장님이 리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리나 씨, 저는 일본에 튀는 못은 정 맞는다는 속담을 알아요. 하지만 여긴 달라요. 우리는 그 튀는 못이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멋지게 솟아오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걸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실패는 팀이 함께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리나 씨의 방식대로, 리나 씨의 천재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나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세상을 바로 이곳, 한국에서 만난 거였죠. 그날 이후 리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을 새워 문제에 몰두하더니 며칠 뒤 모두가 모인 회의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독창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해결해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동료들이 감탄하며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리나는 제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저 정직원 제안받았어요. 회사에서 비자까지 지원해준대요. 한국에서 저를 인정해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벅찬 울음소리에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절망하던 가녀린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신감 넘치는 한 명의 전문가가 서 있을 뿐이었죠. 리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공유한 글이 일본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며 엄청난 화제를 낳았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재능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리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일본 청년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3년간 한국에 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요. 한 나라의 진짜 위대함이란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나 잘 닦인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다름을 어떻게 포용하며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지 바로 그 가슴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어느덧 서울의 야경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의 활기참을 그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 지훈 씨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조카 리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낡은 시대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낸 나의 조카 리나. 어쩌면 이 아이 자체가 이곳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빛나는 증거가 아닐까요?